이슈 초대석,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들과 함께 이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일리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리아 교수 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입니다. 네, 언제 방송에 나오셨나요? 처음에 2014년이었던가 그때 비전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여러 가지 예능, 오락, 또 교양 이런 방송에서 계속 나오면서 활동하고 있죠. 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수원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러시아 문학이나 문화, 역사 수업을 맡고 있고요.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한국인으로 귀화하셨다 그랬는데 이 이름과 성의 순서가 바뀌셨다고. 순서는 바뀐다기보다는 러시아에서는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 이름, 성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한국으로 이제 귀화했기 때문에 그냥 개명 안 하고 자기 러시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성, 이름, 벨야코프, 일리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한국에 오신 지 이제 20년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제 국적도 취득하시고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엔 또 박보검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배우 데뷔까지 하셨어요? 우연한 기회가 와서 이제 굿보이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박보검 씨랑 이상희 씨랑 같이. 네. 그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러시아 마피아 역할이었습니다. 역시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또. 그렇죠. 이제 러시아 마피아로 박보검 씨의 동주라는 캐릭터를 저를 이제 추적해서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팔방미이시네요. 새 책도 내셨잖아요.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인데 어떤 책인가요? 이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책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책이 많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책들은 되게 어렵게 쓰여 있거나 아니면 너무 전문성이 넘치는 그런 책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한테 들은 것 중에 항상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 그렇죠. 읽기가 너무 작품들이 길다. 이름이 어렵다. 이름들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오늘 그러면 이 책에 인용한 그 문장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문학,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문학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어떻게 느끼나요?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이거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고요. 그런가요? 물론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1부터 고3까지 계속 러시아 문학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그때 좀 난이도가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나 돌스토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드는 고등학생 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등학생 읽기에도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야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쉽진 않은데 오래 이제 배우기도 하고 러시아 사람한테도 굉장히 어려워요. 밈까지도 있어요. 아까 저도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밈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 문학은 고생이다. 작가가 고생하거나 주인공이 고생하거나 독자가 고생한다. 그러네요. 세 명 동시에 고생하면 명작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유명한 죄와 벌 같은 소설을 생각해봐도 정쟁과 평화 이런 모두가 고난 속에서 하지만 읽는 사람도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첫 문장
예, 여름과 어울리는 문장으로 꼽아 오셨습니다. 네. 난 널 여름 내내 사랑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 여름 내내가 약간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마리나 츠베타에바라는 여성 시인이신데 상당히 많은 시와 소설을 남은 아주 유명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해야 하자면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평생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름 내내.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네.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느낌은 이제 활발하게 떠올라서 식을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약속은 사실은 지키지 못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확실히 여름 내내 사랑할 거야라는 게 훨씬 더 솔직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예, 마리나 츠베타에바 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닿는 그러네요. 그런 문장이죠. 네, 그 러시아의 여름은 어떤가요? 일단 이게 한국이랑 또 다른 문화이긴 한데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동네들이 한국보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여름이라는 계절이 길지 않은 동네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6월 말부터 뭐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여름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 그대로 작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작은 있어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뭐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휴가도 가고 뭐 가족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1년 중에도 많이 기다려지는 많이 기대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읽어보면 흔치 않게 그런 비유를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사랑 같이 겹치는 그러니까 작은 인생이자 사랑이자 그런 계절과 관련된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츠베타에바 작가님도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작은 여름처럼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많이 비유하죠. 그러니까 추운 러시아지만 그래도 여름은 그렇죠. 또 여름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인들한테도 그 여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여름 휴가 뭐 이런 거 기다려지고 휴가를 또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계절인가요? 당연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여름 휴가를 많이 기다려주고 있죠. 근데 한국은 여름 자체가 길기도 하고 너무 또 덥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절에 막 완전 너무 덥잖아요.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그런데 러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한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밖에서 활동하기가 좋은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러시아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는데 옛날에 소련 때 이렇게 배급 시스템이 배정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말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주 핫한 시즌에 여름의 시즌을 배정을 받고 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름이 더욱더 이제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화는 거짓이지만 숨은 뜻이 있다인데요. 푸시킨 작품에 등장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푸시킨 하면 우리나라엔 또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맞아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문장은 무슨 뜻이죠? 푸시킨은 일단 한국에서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나 돌스토이보다 덜 알려진 러시아 작가이긴 한데 러시아에서는 반대예요. 돌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보다 푸시킨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고 훨씬 그래요. 무조건 1위일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을 피라미드와 비유를 하자면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푸시킨이 있을 겁니다. 최상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푸시킨의 뭐 업적 중에 실적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동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동. 없었거든요. 푸시킨 전에까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는 동화 이야기, 뭐 전래 동화 이야기, 오.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글로 옮겨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게 푸시킨의 최초였어요. 그래서 항상 푸시킨의 이 동화를 보면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거의 항상 비슷해요. 모든 동화에서. 네. 뭐 옛날에 머나먼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네네. 맨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행복하게 뭐 오래 살았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예. 그러니까 동화는 거의 대부분 다 거짓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화가 뭐야? 동화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를 얘기하는 스토리잖아요. 네네. 뭐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도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래서 그걸 바로 푸시킨이 항상 진실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 푸시킨이 좀 더 대중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유럽으로 창문을 뚫다. 어떤 의미죠? 이것도 푸시킨이 쓴 예. 문장인데 네네. 이거 뾰터 대제에 대한 시를 지었을 때 만든 문장이에요. 러시아 역사를 보면 뾰터 대제라는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네. 황제인데 네. 러시아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황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이제 높은 예.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를 유럽 국가로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쪽으로 향한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푸시킨이 이제 유럽 쪽으로 창문을 만들었다라는 비유를 썼어요. 예전에는 러시아와 유럽에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면 뾰터 대제가 이 벽 안에서 창문을 만들었다. 이런 걸 비유해서 만든 시죠. 그렇군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도 표트르 대제가 만든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원래는 네. 수도는 항상 모스크바였는데 뾰터 대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또 지리적으로 보시면 모스크바보다 피테르부르크는 유럽이랑 가깝죠. 가까워요. 네, 훨씬 네, 더 맞아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 그러니까 새로운 유럽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든 거죠. 거기는 또 유명한 게 뭐 발레단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악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산피테르부르크 러시아 사람들은 산피테르부르크를 러시아 문화 수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거의 모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박물관들, 미술관들, 뭐 극장들 다 피테르부르크에 있어요. 그렇죠. 그 아까 이제 유럽이 됐다, 러시아가 유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러시아를 처음 공부할 때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오래 논의를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는 당연히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러시아가 아시아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둘 다 아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다. 예. 러시아는 러시아 그 자체다. 그럴 라고 수도 생각하는 있죠. 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마 세 번째가 우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는 그 따로 있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약간 독자적인 우리만의 문명이다. 유럽도 아닌 아시아도 아닌 세 맞아요. 번째 제3의 문명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문장은요. 러시아인에게는 불구대천의 위험한 적이 있다입니다. 그 엄청난 적이 누군가요?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 네, 게으름. 오, 나태. 왜요? 네. 그것도 유명한 말인데 네네.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을 보면 네네. 나태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화에서도 그렇고 네네. 일반 뭐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런 러시아 특유의 성격에 대해서 묘사하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농담거리도 되고 뭐 아주 진지한 토론의 주제도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러시아 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열심히 예, 예. 하지만 근데 나태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네. 의미가 없어요. 아, 나태가? 네.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지만 일할 게 없으면 굳이 뭘 일을 찾는 게 아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조금 수도 그게 있죠. 예. 문학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꼬집어서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찬양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문학 작품들도 있고 그걸 비아냥거리는 문학 작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아마 다른 나라의 문학들보다 러시아 문학에서 이 나태, 게으름, 아무것도 안 함에 대한 굉장히 우리는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렇죠. 바쁘게 살아야 되고. 이게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 약간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추워서.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러시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일리아 교수가 쓴 그 러시아의 문장들과 함께 러시아 문학 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일리아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뭐 러시아 작가 작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네. 책에서 여러 가지 작가들이 있는데 고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아마 지금 현대 작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름들이 낯설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현대 작가 중에서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로 많이 유명해진 작가인데 네네. 지금도 활동 중에 하고 예. 그 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 작가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인데 추리 소설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녹여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면 그 작가의 이제 고충과 고심이 드러나요. 뭐 러시아 사회에 대한 고심, 뭐 민주주의가 뭐냐, 러시아 사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건가라는 약간 거대하게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 항상 아주 조화롭게 녹여 있어서 읽기가 되게 재미있어요. 좀 편한가요, 이 소설은? 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재미있어요. 이거는 막 이렇게 철학적인 소설은 아니고 말 그대로 추리 소설인데 그러니까 뭐 앞에는 누구나 뭐 살인을 당하고 네네네. 이 살인자가 누구지 계속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르는 그런 소설들인데 근데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 대부분일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또 추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보리스 아쿠닌 네, 작가네요. 보리스 아쿠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 문학, 뭐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래 생각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백범일지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인용해 볼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매우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지금 실천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20세기 초반에는 나라가 정말 작았고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어려웠죠, 나라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정말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네. 차원에서 선택해봤습니다. 너무 또 의미 있는 문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준비하신 세 문장을 들어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그 러시아 문장들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또 추천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실까요? 되게 많은데 네. 제가 그래서 스포일러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네.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물론 크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문학 또 문학을 읽는 방법 또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을 어떤 거를 알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이력을 보니까 그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도 직접 러시아어로 번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별히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당시는 저에게 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기관에서는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맡고 번역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그러니까 현진건을 이렇게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편 소설, 뭐 희생화라든가 비사감과 러브레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해서 한 책으로 묶어서 러시아에서 출판한 적 있죠. 그러면은 그 일리아 씨는 읽어보신 뭐 한국 문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작가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일 가장 기억에 네. 남는 게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네. 때 딱 첫 번째 읽은 작품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김영하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읽었을 때 너무나도 재미있고 좀 이렇게 신기하게 신선한 네.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러시아와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를 지켜보는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뭐 일단은 정치는 정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지금의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고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는 자기 가치를 잃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발레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러시아 문화가 전 세계 문화에 아주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선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초대석은 벨라코프 일리아 교수와 함께 러시아 문장 속에 담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러시아 문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 러시아의 문장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When I First Kissed You 익스트림의 곡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